자, 안녕하세요. 북스는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그 저번 시간에 사회계약론 이어가지고 계몽주의 부분을 이제 볼게요. 근데 계몽주의 이제 보기 전에 순서가 그 과학혁명부터 좀 약간 짚고 그 다음에 계몽주의를 봐야지 이게 순서가 맞거든요. 그래서 전 시간에 제가 한번 소개한 것처럼 이게 심화규제의 그 근대적 세계 형성 부분을 좀 다시 짚고 넘어갈게요.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이제 그 오컴의 개별적 인식이 강조되면서 자연 세계에 대한 관찰과 인식이 강조되기 시작했고요. 이런 것들이 그 과학혁명을 낳게 돼요. 그래서 이 당시 과학혁명의 주 내용은 그 합리주의라고 했죠. 합리주의. 그래갖고 그 당시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우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과 태도, 이런 것들 이제 합리주의적인 태도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혁명의 이제 배경이 되고요. 그 결정체가 좀 있다가 뉴턴의 그, 업적이죠.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 이제 이것이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냐면 전 시간에 그 했던 사회계약론에도 영향을 미쳐요. 예. 그래서 사회계약론에 왜 영향을 미치냐 하면, 자, 자연 세계에도 보편적 법칙이 있듯이 사회 세계에서도 보편적인 법칙이 있다. 그렇게 이제 인식이 연결되고, 이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사회계약론을 낳게 되죠. 그리고 사회계약론이 그 당시 이제 누크나 누스, 홉스 같은 이론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이론이 지금 입장에서 볼 때도 좀 어렵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일반 대중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어. 이러면서 이제 여러 사상가들이 등장했고, 그러면서 이게 무슨 사상으로 연결되냐면 계몽 사상으로 연결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형태가 이제 연결된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게 더 발전돼 가지고 사회 법칙 이런 것들을 좀 과학적으로 탐구를 해보자. 그러면서 사회과학 발달과 이렇게 연결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사회계약론과 계몽사상에 영향을 미쳤던 17세기 때 과학혁명을 좀 살펴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예전에 뉴턴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기초에 언급됐기 때문에 한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학혁명 관련된 내용을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심화교재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452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그 서브노트에도 있긴 있는데 잠깐만 언급되어 갖고 이 부분은 서브노트보다는 심화교재 부분을 보고 넘어갈게요. 자, 과학혁명의 정의를 보면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17세기 때 일어났고요. 자연과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과학적 업적을 총괄했다. 그래서 오늘날 말하는 근대 과학의 어떤 연구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됐다라는 걸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근대 과학을 확립했다. 그리고 정신과 의식의 어떤 혁명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 시기를 천재세기다. 예,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과학혁명이 가능했던 어떤 그 배경이나 이런 방법론, 이런 과학기구의 발달 이런 것들 좀 볼게요. 자, 과학혁명을 하려면 그걸 이제 그 자연적 현상을 뭐냐면 관찰할 수 있는 기구와 수단도 발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 과학기술이 발달돼요. 그래서 네덜란드 렌즈가 발명됐고, 그 다음에 갈릴레오가 만환경을 이제 뭐냐면 발견해가지고, 이 만환경을 통해서 그 당시 지동설을 경험적으로 이제 입증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현미경과 뭐 기압계 이런 것들이 발견됐어요. 그 밑에 보면 만원경, 뭐 현미경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연구방법론도 이제 발달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연구방법론 하면 영역법하고 기나법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영역법은 이제 좀 이따 얘기는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여기, 있죠. 데카르트. 그래서 이 데카르트는 영역법을 상당히 강조됐고, 영역법이라는 것은 어떤 공리가 있으면 이 공리에다가 어떤 사례를 적용을 하는 방법이 영역법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학이 상당히 중요해. 수학이. 그래서 수학의 발달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수학이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쌓인 데이터를 이걸 이제 뭐냐면 수리적으로 정리해주고 법칙화시키는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물리나 화학이나 뭐 이런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수학을 좀 어느 정도 해야지만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배웠던 미적분 이런 것들이 발명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기납법이라고 이제 등장했는데 이 기납법은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발명이라고 보다는 이걸 이제 체계화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기납법이라는 것은 영역법과 달리 어떤 경험적 사례를 바탕으로 해갖고 법칙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실이나 형상과 관찰 가능한 많은 자료를 축적 관장하고 일반적 법칙을 도달했다. 예. 그리고 이걸 통해 사물의 관찰과 실험을 강조했다. 그래서 프란시스 베이컨이 기납법을 정비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 좀 주의할 것은 그 전에 로저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어. 로저 베이컨. 이 사람도 이제 실험과 관찰을 강조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이 프란시스 베이컨하고 좀 약간 다른 사람이에요. 예, 인물 자체가 달라요. 예, 그 앞에 있었던 사람이고, 하여튼 로저 베이컨과 프란시스 베이컨을 통해서 기납법적인 어떤 그 발전 연구 방법론이 발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개 이제 이런 기납법이 발전된 곳은 어디냐면 영국이에요. 영국은 어떤 이제 사회적 머리를 사색을 돌려가지고 뭐냐면 법칙을 만들고나는 경험을 되게 강조하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있는 프란시스 베이컨이나 로즈 베이컨이나 그 다음에 이제 로크라든지 다 경험론자들이죠. 예. 그래서 뒤에 나온 이제 뉴턴 같은 사람은 이렇게 이제 데카르트 영역법적 사고방식과 그 다음에 이런 그 영국식의 어떤 기납법적 사고방식, 경험을 강조한 이걸 이제 접목을 시킨 사람이에요. 이 뉴턴은. 예. 자, 그 다음에 그 당시 학회도 이제 성립이 됐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학회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왕실의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자신의 어떤 그 국가의 권위나 왕권의 권위를 나타나기 위해서 이런 것들 지원을 했어. 그래서 이제 보통 국가 차원에서 많이 지원하죠. 그래서 이제 그 영국의 왕립협회라든지 그다음에 프랑스의 그 과학 아카데미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과학혁명에 상당히 영향을 줬던 이제 학설이 지동설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지동설은 이제 알다시피 이전에도 뉴턴 이전에도 케플러나 갈릴레오나 코페르니쿠스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었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중세적 세계관을 부정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상당히 반대했어. 예전에 말한 중세적 세계관은 건 뭐예요? 청동설이에요. 왜냐하면 청동설을 해야지만 창세기 내용을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창세기에서는 이제 지구가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태양과 달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여기 지동설을 할 경우에는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죠.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내용은 맞지가 않아. 논리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그 교황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었냐면 지구가 있고, 예, 지구의 이제 구형설까지는 인정을 한 것 같아요. 예, 지구가 있고, 그 당시 그 주변에 천체들은 지구를 돌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명을 받은 교황이라는 사람이 이 세계를 영적으로 통치한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동설이 등장한다는 거는 어떤 교황 중심의 어떤 세계관 이런 것들의 어떤 공격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상당히 안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그 지동설 주장했던 학자들을 마녀사냥 하는 식으로 종교 재판을 해갖고 이제 하형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자, 하여튼 그 당시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처음에 이론적으로 제시를 했고 케플러 갈릴레오가 그것을 뭐냐면 만환경을 이용해서 지동설을 이제 증명을 했어요. 케플러는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증명을 했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그 뉴턴이라는 사람이 만류인력의 법칙을 통해서 지동설을 항과시키고 그걸 바탕으로 다른 그 것들과 연결시켰죠. 이건 좀 이따 얘기하지만, 자, 하여튼 이 지동설 자체가 상당히 과학혁명의 어떤 사고방식에 이끄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뉴턴을 볼게요. 뉴턴. 예. 뉴턴은 상당히 중요한, 이렇게 근대 과학 사상에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 이제 만류인력 법칙이라고 법칙을 세웠던 사람이죠. 만류인력 법칙은 중력의 작용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물에는 뭐가 있죠? 중력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뭐 태양에도 중력이 있고 지구에도 중력이 있고, 그래서 이 중력에 의해서 모든 사물들이 끌어들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중력을 발견했던 사람이 뉴턴이죠. 이건 좀 이따 더 얘기하고요. 그래서 뉴턴은 그 사람이 유명한 책을 썼어요. 이것도 외워두세요. 프리키피아라는 책이요.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라는 그 번역하는데 요거 서명으로 물어볼 수 있어. 책 이름이 뭐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 프리키피아는 그 당시 앞에 있었던 천문학자들, 그러니까 지동설을 주장했던 천문학자들의 업적을 하나의 원리로서 종합하고 간결한 수학 공식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요때 동원된 이론이 만류인력의 법칙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뉴턴이 떨어진 사관을 이제 한 건데 어느 날 뉴턴이 누워있다가 떨어진 사과를 본 거야.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과가 떨어진 거는 그냥 있는 그거죠. 그런데 되게 보면 이제 과학자들 뉴턴 입장에서는 좀 낯설게 보기로 접근했나 봐요. 아, 사과가 왜 떨어질까? 왜? 되게 과학에 중요한 게 이제 의문중 왜죠? 과학적 사고관에. 자, 그걸 이제 보는 순간 뉴턴은 아하 하면서 통찰이 생긴 거야. 자, 우리가 사과가 떨어지는 거는 뭐 때문에 떨어진 거죠? 그렇죠. 지구의 중력 때문에 떨어진 거죠. 지구가 이제 있으니까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사과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것을 단순히 한 형상을 이제 어디에 연결해? 다른 세계와 다른 법칙이 다 연결돼요. 다른 형상계에. 자, 예를 들어갖고 우리가 이제 지구가 있으면 달이 이렇게 돌잖아요. 그럼 왜 돌겠어요? 지구의 중력 때문에 도는 거죠. 예, 다들 끌어들여서 지구를 돌게 하죠. 물론 달도 중력이 있지만 이제 지구가 더 크니까 달을 돌게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민물과 썰물이라는 것들이 생기잖아. 그러면 이 민물과 썰물이라는 것은 뭐 때문에? 달의 중력에 의해서 지구에 영향을 받은 거죠. 예, 그런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지구가 태양을 돌잖아요. 이렇게. 태양을 도는 건 뭐야? 중력 때문에. 태양의 중력이 지구의 중력보다 더 크니까 이게 지구가 이게 뭐냐면 태양을 도는 거고, 마찬가지로 행성들도 태양을 도는 이유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사과가 떨어지는 거나, 그 다음에 달이 지구를 도는 거나, 지구가 그 당시 태양을 도는 거나, 다른 행성이 태양을 도는 이유 다 뭘로 이제 커버가 되는 거야. 중력을 통해서 커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증명을 해야 될 거냐. 그걸 이제 증명할 때 과학적인 어떤 증명 방식을 개발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후대 어떤 여러 사실들 과학적 증명할 때 어떤 방법론을 이제 제시되는 거죠. 그러면 뉴턴이 이런 그 중력의 작용을 어떻게 방법론을 제시했냐.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이제 가설을 세워요. 그래서 아까쯤에 여기에서 이제 사과 떨어진 것은 중력 때문이다. 가설을 세운 거죠. 그리고 이 가설을 증명을 하죠. 증명.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형상들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증명하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이제 경험적인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이걸 수리적으로 정리를 해요. 수치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법칙을 만들어. 자, 그럼 가설, 증명, 수리적으로 정리하고 법칙화시키는 작업. 이런 것들은 오늘날 근대과학에서 어떤 사실이나 사실들을 이제 증명할 때 하는 방법이잖아요. 법칙을 이제 끌어낼 때.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새로운 것이었어요. 종전의 어떤 방법론을 다 통합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가설 설정하고 이걸 수의적으로 정리하는 거 뭐죠? 영역법이죠. 영역법. 자, 그 다음에 이걸 경험적으로 증명했잖아. 자, 이거는 뭐죠? 기납법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기납법이고, 자, 이렇게 영역과 기납을 같이 통합을 했다. 그래서 이제 종전에는 뉴턴 이전에는 과학과 기술이 따로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과학이라는 그러니까 철학과 기술이 따로 나왔다고 보면 돼요. 철학자들은 영역을 내. 머릿속에 사색을 해요. 이걸 논리적으로 어떤 일관성을 만들려고 해. 예.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기술자들은 경험을 통해서 이게 자신의 어떤 기술을 진보시켜요. 조금씩. 근데 이제 이런 철학과 기술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철학과 기술을 합쳐서 과학을 만든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 철학자들이 했던 가설이나 이런 것들을 수의적인 어떤 정리 능력을 이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기술자들이 했던 경험적인 것들을 또 증명을 하고, 그러면서 둘이 결합이 됐다.
그러면서 종전의 기술 발전은 상당히 느리게 있어요. 인간의 어떤 경험만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추상적 사고라든지 수의적인 어떤 정리 이런 것들이 부여되면서 기술 발전이 확 빠른 거죠. 그래서 이 과학혁명이 상당히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어떤 인식을 이제 갖게 되냐면, 그 당시 이제 사람들도 이제 신의 영역에 도전하게 된 거야. 신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단순히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제 알므로써 신이 만든 자연을 정복할 수 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도 신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발전까지, 생각까지 이제 낳게 되는데, 하여튼 상당히 중요한 거다. 물론, 뉴턴 자신은 예전에도 기출문제 나왔지만, 신의 도전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 뉴턴이 과학을 이제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기계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세계는 어떤 자연적 법칙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기계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지만, 이 사람이 다른 기계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과학자들과 다른 게 뭐냐면, 보통 다른 기계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신론자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기계론적 세계관과 그 다음에 이신론은 거의 동일하다고 봤죠. 근데 이 사람은 약간 예외적이야. 이 사람은 기계론적 세계관이지만 이신론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신의 존재를 어떤 로고스라든지 이성이라든지 법칙 이렇게 보진 않았어요. 이 사람은요. 예. 그 사람은 신의 존재를 뭘로 보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책에 나오는 인격화된 존재, 분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신호애락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 그런 인격체적인 어떤 신의 존재를 본 거야. 그래서 신이 이 세상을 만들어서 기계처럼 움직이게 만들지만 때에 따라서 개입을 할 수 있어. 자기가 볼 때 영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개입을 하는 거야. 이게 이제 뉴턴식의 어떤 신간이야. 신에 대한 생각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기계론적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신론자는 아니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입장을 볼 때 뉴턴이 만유인력학 법칙을 발견한 것은 신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영역을 대해서 좀 더 알고 신을 더 다가서는 좀 공경하기 위한 어떤 작업이었다. 그렇지만 뉴턴이 그런 생각을 갖고 했다고 해도 일단 만유인력 법칙 같은 이제 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근대적인 어떤 과학적 법칙관, 방법론 이런 것들은 후에 이제 과학혁명을 이제 완성시키고 이걸 바탕으로 사람들은 신의 영역을 도전하기 시작해요. 이제 우리도 신을 이제 영역을 도전해서 자연을 정복할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게 된 거야. 예. 뉴턴이 의도하진 않았지만요. 자, 하여튼 이 뉴턴의 연구는 기존의 천문학과 물리학 이론을 재정리했고 태양 중심의 확립, 그러니까 이제 지동설 확립을 했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 자, 뉴턴의 종교관 꼭 기억을 해두셔야죠.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기계론적 우주관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앙, 비기계적 원리를 조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되게 기계론적 우주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신론자인데만 해서 이신론자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 그래서 의의를 이제 보면 수학 공식으로 과학적 사고의 진행 절차, 설명 방식을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절차 방법 같은 것들이 근대적 과학관을 제시를 했다. 추상적 이론과 경험적 증거를 동시에 제시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철학과 기술을 통합했다고 했죠. 예전에 철학자들은 사색만 계속했어. 논리적으로 이제 말라고. 기술자는 경험을 통해서 기술을 이제 익히고 이걸 조금씩 전진시켰죠. 근데 이것을 하나로 합쳐서 기술 발전을 상당히 가속화시켰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서양사 총론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뉴턴은 데카르트적 사고방식을 이제 활용하면서 1차적 경험과 사실에 의존했다. 그는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여러 사실로부터 기본 원리를 추출한 다음 논리적으로 예상되는 결과가 실제 일어나는 걸 증명을 함으로써 경험적으로 제시했다. 그래서 뉴턴의 방법은 추상적 이론과 그 다음에 경험적 증거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과학혁명의 의미를 볼게요. 과학의 의미는 상당히 이제 많아요. 예, 여기 보면 이제 있는데 일단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특히 이제 12년 개정 교과서에는 과학혁명 부분을 되게 많이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양 문명이 다른 문명과 구분되는 요소가 있다. 그래서 서양 문명이 이제 과학혁명을 통해 과학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발달시켜서 다른 문명, 중국이라든지 어떤
중동 문명과 다른 것을 구분했다. 그래서 종전에 이런 동아시아 문명이나 중동에 있는 아랍 문명 이런 것은 기술 발전이 있긴 있었죠. 근데 이 기술 발전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과학적 사고방식이나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 이게 경험적인 어떤 누적이 축적돼 갖고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서양은 예전에 이제 뭐 중동이라든지 그 아시아 지역보다는 좀 발달이 늦었지만 이렇게 과학혁명을 통해서 기술의 진보가 확 빠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서양이 이제 그 이렇게 아시아 지역이나 중동 지역을 공격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그 무기라든지 그 다음에 생산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죠. 그 다음 합리주의 이런 것들이 의식이 강화됐다. 그래서 합리주의라는 것은 이 세계에 보편적 법칙이 존재하고 이걸 통해서 인간이 알면 이걸 이제 이용해 갖고 생활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신념 아니에요? 그 우주와 자연의 외관상의 혼란과 불규칙성을 불구하고 합리적이고 법칙적인 질서가 존재하고 인간의 이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에서 이것을 바꿀 수 있다. 심지어는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우주와 자연을 정복하고 신의 영역을 공격할 수 있는 영역을 침범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에 보면 과학혁명 때 활동했던 그 후에 이제 과학자들은 기계론적 우주관을 제시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 대부분 이신론자예요. 그렇지만 뉴턴은 좀 이해하라고 했죠. 자, 그리고 이제 계몽사상이나 사회계약론자에도 영향을 준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이 세계에 보편적 법칙이 존재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인간의 어떤 그 생활이 나아질 수 있다. 그럼 자연 세계만 그렇게 존재하냐? 사회 세계도 그렇게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사회계약론자들이 그걸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사회의 어떤 법칙과 보편적 법칙을 연구하게 됐고, 이걸 좀 더 대중들에게 쉽게 알려주려고 했던 사람이 계몽사상가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경기도 합격자 서브노트를 돌아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399페이지를 이제 볼게요. 자, 요거 이제 하면서 약간 심화 규제 내용을 이제 같이 진행을 할게요. 자, 계몽사상의 이제 배경을 보면 18세기 절대왕정의 이 동요되면서 새로운 이제 시대를 준비해 이데올로기가 등장을 했고, 그것은 이제 앞에서 17세기 때 합리주의, 루크의 철학과 정치사상, 뉴턴의 기계론적 우주관 등등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귀족대 설룡이라든지 학회를 통해서 전파됐다. 이 설룡이라는 곳은 프랑스에서 발달했어요. 그래서 되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 계몽사상 설룡의 역할은 그 계몽주의를 확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거든요. 되게 귀족 부인들이 운영을 했어. 그래서 이 카페나 이런 것들 이제 운영을 하면서 설룡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이제 귀족들이나 계몽사상가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토론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 그래서 프랑스의 제일 유명한 설룡이 마단 조프랭이 운영했던 설룡은 유명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커피하우스? 다방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커피하우스가 이제 뭐냐면 계몽사상을 확대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격을 볼게요. 이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한번 쓰는 게 있어요. 합리주의의 합리주의와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예. 자,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성을. 그리고 이성을 통해서, 미신과 구술을 타파하면, 그리고 이성에 어긋난 제도를 모순을 개혁을 하면, 인간의 역사는 진보한다. 그래서 이성, 진보, 미신과 구술 타파, 그 다음에 모순된 제도 개혁, 이런 걸 주장하게 되죠. 자, 이 합리주의에 바탕한 이 계몽주의 신념, 이런 것들은 이제 뭐라고 하냐? 이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그 모더니즘의 근간이 됐던 것이 계몽주의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상, 근대 사상들은 여기에서 출발했다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사회주의자들도 모더니즘이 하나예요.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에 모순된 것을 개혁하고 사회주의를 만들면 역사는 진보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인간이 과연 이성적인 존재인가, 역사는 진보하는가,
그래서 모더니즘을 부정하고 등장한 것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 대체하자는 그런 것들이 등장했죠. 자, 그래야 계몽사상 현존 질서를 타파하고, 그러니까 그 프랑스의 얘기면 앙실 레진 같은 것들이죠. 타파하고 개혁하려는 혁신사상이 되었으며, 현실적으로 미국의 혁명이나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기반이 됐고, 새로운 시민사회 건설의 동력이 되었다. 자, 학자들이 쭉 나와요. 여기 보면 볼테르, 그다음 몽테스키에, 그다음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백과전수파, 디도나 달랑바르의 백과전수파 있는데, 학자 내용이 너무 간소하게 적혀져 있어갖고 요걸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이거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좀 봐야 되는데,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심화규제 그 464페이지 펴보세요. 자, 보통 계몽사상가들은 공통되는 점을 이제 쭉 이렇게 있는데, 계몽사상가들은 그 초자연적인 어떤 형상보다는 자연적 형상을 강조한다. 요때 자연이라는 말은, 초자연이라는 말은 예전에 설명했죠. 인간의 인성을 통해서 인식된 세계를 자연적 형상이라고 해요. 우리가 모두 네이처라는 인식이 아니에요. 예. 그 초자연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 밖에 있는 어떤 신의 의지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 계시, 이런 거를 이제 그 초자연적 형상이라고 하죠. 근데 예전에 중세시대 때는 초자연적 형상을 되게 강조했는데, 근데 그 계몽주의자는 자연적 형상을 강조한다. 그리고 과학적 방법, 그러니까 뉴턴 이후에 이제 17세기 때 형성된, 이런 과학혁명 때 형성된 방법들을 사회 형상에도 이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엄격하게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계몽주의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고 했죠?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진보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살펴볼 사람이 볼테르예요, 볼테르. 볼테르는 그 예전에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지만, 이신론자예요, 이신론자. 이신론자라는 건 신을 뭘로 보는 거야? 인격화된 존재가 아니라 논리라든지 법칙으로 보죠. 그래서 신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신을 하나의 법칙으로 보기 때문에 신이 어떤 감정이 없어. 감정이 없기 때문에 그 구약 성서에 나온 야훼처럼 다른 신을 믿었다고 해서 분노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신론자의 주요 내용은 모든 그 종교에는 어떤 신의 의지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어떤 신의 의지가 내재되어 있고 법칙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종교 기독교를 믿고 있어도 이슬람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이런 종교들이 간대할 수 있어. 예. 자, 그래서 종교의 어떤 간대, 종교의 자유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신론자 입장에서 종교적 강요를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부패를 공격하고 신앙과 언론, 출판의 자유를 주장했다. 그리고 이제 미신과 강신을 타파했다. 미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해코지하는 그런 것들을 비판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신의 어떤 보편적 어떤 의지, 그 법칙이 없다고 생각했죠. 강신한 거는 거기에 치우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 공격하고 이런 것들 반대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볼테르는 프랑스 사람이었지만 영국의 입헌주의를 동경했어요. 이 사람 입장일 때 이건 그 권력의 분리와 견제가 되게 잘 돼 있다고 했어요. 이건 뒤에 이제 몽테스키나 그런 사람도 이제 동시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 영국의 청교도 혁명과 그 당시 그 명예혁명을 통해서 왕권을 견제하고 어떤 권력기관의 어떤 소호 간의 견제 이런 것들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유럽인들은 영국의 정치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했다. 지식인들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동유럽의 계몽주의 그 군주에도 영향을 줬죠. 네. 그래서 오히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프리드리 대왕이나 에카테르 여제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프리드리 대왕의 어떤 초대를 받고 상수시 궁전에 가갖고 상수시 궁전에 가서 몇 달 동안 머물렀던 걸로 되게 유명해요. 이 사람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의민주주의를 강조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영국식 어떤 입헌 정치를 강조하면서 온건한 입장에서 대의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보다는 이런 것들을 이제 했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체계적인 이론을 남긴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루이 14세 시대사와 뭐 제민족의 습속과 정치에 관한 신원 이런 걸 통해 역사서술이 정치사 중심을 이라는 것을 비판하고 문화사를 이제 지창했다. 그래서 이제 중심을 이제 정치사 중심의 역사에서 벗어나서 문화사를 지창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몽테스키에 보죠. 이 사람도 이제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쓴 책부터 이름을 좀 외워두세요. 법의 정신이야. 법의 정신. 이 사람도 영국의 어떤 그 정치 제도를 되게 동경했던 사람이야. 모델을 바탕으로. 이걸 모델로 바탕해서 입법, 행정, 사법의 상권이 있고 입법과 행정, 삼법이 서로 뭐냐면 상호 견제를 해야 된다.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고 법의 정신의 내용을 보면요. 자, 정치 제도는 각국의 기후와 지리 조건, 산업의 발전 등에 따라서 서로 상의하고 이 사람은 이제 그 명예혁명 이후에 입장을 지어야 되겠네요. 자, 명예혁명 이후에 영국 정치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행정, 사법, 입법, 행정, 입법, 사법의 상권 분림이 상호 억제가 자유를 유지한 최상의 길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유라는 거는 주의할 게 뭐냐면 귀족 지배의 자유야. 민주의 정치 참여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몽테스키 외에도 다른 계몽사상과 공통점이에요. 계몽사상 말로는 진보니 이성이니 그다음 정치 자유니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입장들은 그렇게 주장하지만 말로는 실제 그들의 태도를 보면 민중들의 정치 참여 인정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상당수가 인종차별주의자야. 흑인들의 어떤 노예제도를 인정해주고 이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긴 있어요. 예외적으로. 자, 뭐 디드로 같은 사람들은 좀 약간 흑인의 어떤 노예제도를 반대했던 사람이죠. 예. 자,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중적인 모습을 상당히 보이고 있다. 이런 측면에 볼 때. 그래서 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흑인, 그다음에 일반 평민들의 어떤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던 사람들이에요. 상당수가.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 사람이 쓴 또 유명한 책이 있어요. 법의 정신보다는 알려지진 않지만 페르시아인들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익명으로 발표했는데 그 당시 불량 페르시아인들이 고향 친구들에게 이제 프랑스 생활에 대한 내용을 보내면서 주고받은 내용들을 서간집 형태로 만든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프랑스의 구체제 아래서 그 사회학과 모순을 풍자를 했다. 네,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익명으로 발표했어요. 익명으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뉴스는 이제 아까 전에 얘기를 했죠. 뉴스는 사회계약론자면서 계몽주의자고 그 다음에 인간의 이성보다는 다른 사람과 달리 감정을 강조하기 때문에 낭만주의 호시도 이제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요번에 시험 문제에 나온 백가전서파를 보자. 백가전서파. 자, 이 백가전서파는 왜 나왔냐면 예전에 지식 정답은 어떻게 되냐면 도제식이에요. 도제식. 그래서 대개 보면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으면 스승이 제자에게만 지식을 공유하는 형태야. 전달해주고. 그래서 이런 지식의 전달 방식은 지식을 확산시킬 수 없죠. 예, 우리 북소형 카페처럼 나눔과 공유할 수 없잖아요. 예, 근데 지식이라는 것은 나눠주고 공유해야지만 더 발전된 측면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스승과 제자의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이게 폐쇄적으로 운영했던 도제식 그것은 인간의 이성을 개발시킬 수 없다. 인간의 이성을 개발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인 사람들을 만들려면 지식을 널리 공유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 디드로나 달랑바랑 같은 사람들은 백과저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예전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분산됐던 지식을 항목별로 다 이렇게
나눠서 정리해갖고 몇 권의 책을 만들었어요. 그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백과전서의 시발점이죠. 이걸 통해 사람들이 지식의 접근성을 좀 더 쉽게 하고 쉽게 지식을 공유하고 확산되면서 또 발전시키면서 이런 또 공유함으로써 이렇게 이제 지식의 어떤 확산이 깨어지면 인간의 이성이 개발되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사회 불합리한 점이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과학적 지식과 계몽사상을 크게 보급하고요. 당대 지식과 계몽사상의 집대성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이들 주장들 보면 농업뿐만 아니라 경제 각 부분에서 정부의 개입 필요를 주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사람들은 이제 이 디드로가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디드로는 흑인들의 어떤 자연권, 우리 백인뿐만 아니라 흑인들도 자연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천부인권. 그래서 다른 그 계몽사상은 흑인 중심, 흑인의 어떤 노예제?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어떤 인종차별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 반해서 좀 디드로 같은 이제 백과전서파들은 좀 생각이 좀 달랐어요. 예의적인 게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계몽사상가의 의의를 보면요. 프랑스 혁명의 어떤 사상적 배경이 되고, 그 다음에 근대 발전의 사상적 동력이 되고요. 그 다음 볼테르의 같은 사람들이 동료의 어떤 절대군주에 영향을 미치죠. 데카르트의 여전하는지, 프레드 2세,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자,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이제 예전에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 자, 한계를 보면요. 잠깐만요. 이게 왜 안 뜨지, 이게? 자, 한계를 보면, 대중과 유의된 엘리트주의다. 그렇지만 이제 점차 이제 대중들에게도 침투되기 시작했고요. 미국이나 이제, 프랑스에도 영향을 줬죠.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들은 상당히 엘리트주의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때 자유라는 거는 시민계급, 귀족계급만 한정돼 있어요. 이때 시민계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모든 계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주아 계층, 귀족계급 등 나름대로 좀 약간 유식한 계급이나 돈이 많은 계급들에 한정돼 있죠. 그리고 일부 그 계몽주의자들, 볼테르 같은 사람들은 계몽전제군주와 결탁을 했죠. 그래서 계몽전제군주의 어떤 신과 권위를 정당화시키고 절대주의 사고방식을 조장을 했다. 그리고 이제 여긴 안 나왔지만 이제 뭐 흑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예제, 흑인을 중심한 노예제, 그리고 뭐 여성 이런 것들 차별하고 이런 걸 또 정당화시켰다. 물론 예의적인 사람은 있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넘어와서 경기도 합격자 써본 노트 볼게요. 경제사상을 볼게요. 대개 보면 정치사상은 이제 왕권 신수설이죠. 근데 이제 그 당시 그 절대주의 시대 때 계몽사상들은, 경제사상들은 중상주의야. 물론 이제 뒤에 이제 중농주의 같은 것들은 이제 있지만, 자, 중상주의는 처음에는 중궁주의를 중심으로 이제 발전됐다가, 그 다음에 무역 차익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산업보호주의 또는 중공주의라고 또 표현하더라고요. 이걸요. 네, 이렇게 이제 발전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1단계로 보시면 되고, 무역차익설과 산업보호주의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이게 2단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이제 중공주의라는 게, 이게 왜 이렇게 민감할까요? 제가 이렇게 터치를 정리를 했는데도 그러네. 자, 거기 이제 중공주의라는 건 뭐냐면, 당시에 이제 부의 근원을 뭐라고 봤냐면, 금이라고 봤어. 금. 은은 이제 보조적인 거고요. 자, 금이라고 본 거야. 그래서 초기 중상주의자들은 그 화폐, 금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국부가, 나라의 부가 더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양의 금을 보유하려고 했죠.
근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어. 왜 문제가 있냐면 그 당시 금이라는 것은 한정돼 있죠. 지금도 그렇게 금 많지가 않잖아요. 지금까지 인류가 뭐냐면 발견된 금이 수영장 뭐 3개 정도가 큰 수영장 3개 가득 찰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금을 이제 캐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남이 가지고 있는 금을 뺏어와야 되겠죠. 물론 전쟁을 통해서 뺏어올 수도 있지만 대개는 무역을 통해서 수출을 많이 하고 수익을 적게 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 차액만큼 자기가 금을 더 가져갈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뭘 내겠어요? 일단은 수출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줘야겠죠. 자기가 이제 다른 나라 제품보다 이렇게 값싸게 물건을 만들려면 값싸게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죠? 식민지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 식민지는 또 자기가 만든 물건을 또 살 수 있는 소비처 역할, 팔 수 있는 판매처 역할을 또 하죠. 상품 시장 역할을.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갖고 남의 물건을 남에게 갖다 팔면 우리 물건이 많이 팔리겠죠. 그리고 다른 물건이 들어오지 못하고 다른 나라 물건들이 들어오지 못하도 그 국내에 있었던 그 시설이 부족하면 산업 시설이 부족하면 다른 나라 물건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도 필요해. 그래서 국내 산업 진흥과 수입 산업 그 대체 이런 걸 또 동시에 진행하고 그리고 타국의 그 상품이 들어온 것을 막기 위해서 관세를 설정하죠. 그래서 시장 지위를 높게 만들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된다. 그래서 무역 차일세하고 산업 보호주는 서로 연결돼 있어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무역 차일세 한계는 아까처럼 이제 그 에스파냐와 같이 신대륙에서 많은 금이 들어온 걸 제외하고는 금을 직접 획득할 게 별로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무역을 통해서 획득을 하려고 했어요. 수익을 억제하고 수출을 증대시켜서 그 차익을 얻는 방법이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보호관세를 설치하고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장려하고요. 그 과정에서 산업 보호주가 등장했는데, 자, 무역 차익 원칙은 차익의 원천은 결국 국내 공업을 발달에 의존한다고 하겠다. 수입 대체 상품은 국내 생산 수출 공업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서 국내 공업의 보호와 육성에도 육점을 뒀다. 수입 대체 사업 같은 것들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국내 공업이나 이런 것들 육성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예. 자,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중요시 게 해외 식민지다. 그래서 이 식민지 역할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원료 공급지야. 싼 값을 바탕으로 해서 원료를 구입할 수 있는,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죠? 상품 판매 역할을 해요. 두 가지 역할이 있죠. 자, 일단 식민지 획득하면 여기 bun국이 본국이죠. 예. 본국의 공업이나 상인들에 유리하여 식민지의 여러 제약을 가하고 통제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일자 볼 때는 이 중상주의가 상당히 뭐냐면 이렇게 뒤떨어진 그 경제 정책이지만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합리적이었어요. 왜냐면 국가 산업이 발달 미약하고 아직까지 이제 시민 계급이 성장하지 못했던 시대에 나름대로 국가가 전반적으로 통제하고 계획해서 자본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해외 무역이라든지 식민지 획득에서 국가가 적극적 개입과 후원은 불가결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중상주의 정책을 왜 했을까? 요거 배경은 안 나왔는데. 자, 그러면 중상주의라는 게 뭐죠? 전반적으로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거죠. 경제를. 네.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 뭘 얻느냐? 돈을 얻는 국가가. 절대 왕정이 필요한 절대 왕정이 필요한 관료제 상대군을 유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전쟁 수행비로서 자금을 필요하다. 이게 왜 안 되죠, 또? 네. 예. 전쟁 수행비로서 필요했기 때문에 국가가 관료자 상병을 유지하는 비용과 전쟁 수행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가가 적극적 간섭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거기 밑에 이제 새로운 경제 사상 해갖고 이제 그 외에도 여러 사상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상이 이제 중농주의예요. 중농주의. 중농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이 케네나라는 사람인데, 자, 요 중농주의는 어디에서 발전되냐면 프랑스에서 발전됐어. 프랑스. 예. 그래서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볼 때 농업 중심 국가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사고방식 부의 원천을 금을 얼마나 보유하느냐, 지금 금을 얼마나 보유하느냐 했는데, 이 중상주의의 어떤 부의 원천을 비판하고요. 부의 원천을 뭘로 보냐면 토지와 농업의 생산물로 봤어요. 이게 이제 근원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고, 그 켄네 같은 사람은 이제 그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국가의 진정한 부는 금의 양이 아니다. 금과 은의 양이 아니다. 물건의 가치에 측정된다. 상공은 다만 가격의 안정을 기하게 되며, 그 결과 농산물에 대한 이윤을 증가도 해야 된다. 농산물의 부의 근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이들은 또 뭐냐면 그 중상주의 같은 게 국가의 통제를 되게 강조했잖아요. 통제가 간섭. 근데 이걸 자연법에 어긋난다고 했어요. 자연법이라는 거는 신이 주어진 질서죠. 이거는 인간이 간섭할 수 없는 거예요. 노터치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버려두면 자기가 알아서 굴러가는 거야. 자유방임을 주장해요. 자연법에 입각해서. 그래갖고 이제 이 중농주의자들이 이제 그런 그 자연법 개념에 대한 경제체제를 주장을 했는데, 이 학파가 이제 이런 예를 들죠. 인체에 피가 흐르듯이 화폐의 어떤 화폐라는 자연의 힘에 의해서 경제가 순환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건 정부가 가격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가격 같은 거는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가격을 자연스럽게 조절해야 된다. 그래서 자유시장 이론을 주장을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관세나 상거래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게 되며 정부가 자유방임 정책을 채택해야 되는 촉구하게 되죠. 자, 이거 누구하고 비슷하죠? 이론이?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론이 비슷하죠? 이게 서로 연결돼 있어요. 왜냐면 이 아담 스미스는 젊었을 때 프랑스 여행을 자주 갔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경제학자들과 많은 얘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담 스미스의 이제 그 고정경제학이나 자연방임주의에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중농주의는 그 중상층의 지지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담 스미스 자유방임주의에도 영향을 줬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여기는 켄넬밖에 안 적혔지만 그 외에도 티로그라든지 그 다음에 네무르 이런 사람들도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티로그 네무르 이런 사람도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전경제학 보죠. 보통 우리가 고전이라고 이렇게 붙이잖아요. 왜 붙였겠어요? 이걸 이제 좀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 학문의 발전 과정을 좀 봐야 돼요. 아담 스미스가 살았을 때 당시에는 학문이라는 것이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어.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가 이제 사회학, 역사학, 지리학, 윤리학 이렇게 경제학 이렇게 나누잖아요. 지금은요. 학문 체계가.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겸사겸사 했어. 경제도 하고 역사도 하고 윤리학도 하고 그런 거야.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그 국본에 보면 그 역사, 사회, 정치 다 나와. 경제사상만 나온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후대 이제 19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근데 학문이 형성되면서 경제학이 독립되면서 나중에 니카도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잖아요. 메세스나 그런 사람들이 경제 기반이 됐던 책을 어디에서 찾냐면 요 아담 스미스에서 찾아요. 그리고 아담 스미스 때부터 여기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경제학파의 기원이 이제 형성이 됐다. 그래서 경제학의 기본적인 어떤 출발점, 고전경제학이죠. 그 고전경제학 출발점을 누구하고 찾냐면 아담 스미스예요. 그래서 이때 고전경제학이라는 건 경제학이 나중에 19세기 형성되면서 그 형성된 그 시장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노동을 부의 원천으로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 이걸 이제 경제학의 시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경제학 여러 학파 중에 제일 오래된 학파다 해서 고전경제학을 붙이고, 그 중심의 역할을 했던 기원이 됐던 사람이 아담 스미스예요. 자, 이 아담 스미스는 자유주의 경제학을 확립을 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국부론이라는 책이 있어. 국가의 부를 어떻게 증가시킨가. 그래서 국가의 역할을 여러분도 알다시피 통제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전쟁이라든지 치안 역할을 해라. 야경 국가론 이런 것들 주장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자유박임주의를 이제 더 강력하게 주장했고 자유주의 고정경제 초석을 이뤘다. 그리고 이제 이걸 누구부터 지지를 받았냐면 그 당시 부각됐던 산업자본가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예전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그래서 산업자본가들은 이제 그 영국의 산업혁명 전후로 해갖고 등장했던 자본가들인데 종전에 이제 상업자본가들과 좀 달라요. 상업자본가들은 유통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거죠. 그래서 A 지역에 값싼 거를 B 지역에 갖다 팔아가지고 차득을 이제 이득을 얻어갖고 이제 부를 축적하는 집단들이고 산업자본가들은 자기가 직접 뭐냐면 만들어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롯데마트라든지 뭐 이런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상업자본가들이고 삼성, 뭐 LG는 산업자본가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종전의 상업자본가들은 정권과 유착을 해갖고 특허를 받아요. 그래서 뭐 동인도 회사, 서인도 회사 뭐 이런 것들 만들어갖고 독점 회사를 만들어서 자기가 이제 시장을 지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정부의 간섭을 상당히 좋아하죠. 통제를. 근데 이에 반해서 후발적으로 이제 나중에 들어왔던 이제 산업자본가들은 정부의 간섭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시장에 진입하려니까 이미 상업자본가들이 다 시장을 폐쇄적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이제 정부의 간섭 없이 정부는 그냥 치안만 유지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못 받고 그 다음에 자유경쟁을 강조하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시장에 의해서 알아서 주장하는 이런 그 아담 스미스 국부론 얘기에 혹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뒤에 산업자본가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중상주의 체계적인 부정과 동시에 재부의 원천을 금으로 보지 않고요. 이 사람은 각 분야의 생산의 기본적인 노동으로 보죠. 노동. 이게 이제 후에 이제 고전 그 경제학자들이 부의 원천을 노동으로 보는 것을 이제 시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고전 경제학자들이 이걸 노동으로 봤고요. 심지어 마르크스도 부의 원천을 노동으로 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마르크스도 이만했다가는 마르크스 사회주의를 우리가 합리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한계의 호용학파나 이런 사람들은 한계 이론천에서 이제 그 부의 원천을 보는데 이건 뭐 경제학사와 관련된 거니까 건너뛰고요. 그리고 그는 각 개인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방해하면 그냥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사회 전체 복리나 복리를 통제나 간섭보다 더욱 증진시킨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죠. 그래서 예전에 보이지 않는 손이 뭐냐? 이것을 가격이라고 예전에 시험 문제 냈어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그래서 경제에서도 자연법이 존재하고 이 자연법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손이다. 정부가 간섭하지 마라. 인간은 자기의 어떤 욕망이나 욕심에 따라서 경제활동을 하는 거지 정부가 뭐냐면 간섭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업적은 뭐냐면 여기 뒤에 있나? 네. 이걸부터 이제 좀 설명할게요. 이 사람이 또 주장한 게 이제 우리 교과서 배우는 야경 국가론을 이제 또 주장을 하죠. 그래서 정부의 역할을 외적의 침입을 방지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유지라는 수동적인 걸로 한정됐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경찰의 지휘로서 낮췄다. 이렇게 지휘죠. 예. 자, 그래서 밤에 경찰 역할만 하는 그런 걸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중상주의 국가론과 좀 대비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의의는 그 개인의 자유가 자연법이나 선언됐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가 현실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었다. 그리고 이제 여긴 안 나왔지만 고정 경제학의 초석을 만들었다. 이것도 같이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자유무역론을 주장하고 이런 것들 다 교전 경제학의 그 주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19세기 때 영국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그리고 우리가 뒤에 나오는 멜더스라든지 리카르도에 영향을 줘요. 그 다음에 부의 원천을 아까처럼 노동으로 본다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고전경제의 주요 공통점이고, 후에 이제 마르크스에게도 영향을 줘요. 마르크스도 부의 원천을 노동으로 봐요. 예. 이렇게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 외에도 이제 루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재산권의 신성불가침 이런 것들 강조를 했고, 그 루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관을 보면 경제적 평등이 되지 않으면 정치적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 하면서 사유재산은 인정하지만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그런 이제 인식을 보이고 있죠.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인증번호 좀 알려드릴게요. 서포트죠. 자, 인증번호는 11번이에요. 11번. 11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알아봤고요. 지금 몇 분 했죠? 제가 하다 보니까 좀 더 해야 되겠네요. 네. 자, 절대주시의 문화를 볼게요. 이거는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긴 해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세계사에서 로코코 양식하고 바로코 양식과 로코코 양식 요 개념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세계사 어떤 수능 문제는 좀 나오더라고요. 자, 바로코 양식은 이제 상당히 절대주의 궁정문화에 알맞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베르사유 궁정이에요. 의리의리하죠. 네, 남성미가 있고, 그래서 호화하고 화려하고 장대하고 복잡하고 거대하고 이런 것들이 표현되는 것이 베르사유 궁정이고요. 자, 이 베르사유 궁정이 있고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도 바로크 음악도 시화찬란하죠. 예. 그래서 이제 현실 긍정적이고 타협적 정치적 배려를 우선시하는 세속화 형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있고요. 이건 지금 바로크 양식을 이제 좀 약간 축소시킨 게 로코코 양식이에요. 자, 바로크 양식에 보면 이제 베르사유 궁정이 대표적이잖아요. 베르사유 궁정에 참여했던 기부인들이 거기에 보니까 이 베르사유 궁정은 이제 거대함에 탐복한 거죠. 근데 집에 들어오니까 이제 여성적인 특징이 부여된 거야. 그래서 여자들이 좀 약간 거대하고 화려한 것보다는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바로코 양식을 좀 아기자기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대부분 여성들 중심으로 하는 살롱을 중심으로 발전이 됐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건축물이 보면 독일의 프로이센의 상수시 궁전 있죠? 예, 되게 아기자기한 모습을 띠고 있어요. 이걸 좀 봐야 될 텐데. 그림이 있는데 앞부분에 있나봐요. 잠깐만요. 네. 대표적인 쌍수시 궁전인 거죠. 예, 우아하고 섬세하고 비교적이고 상당히 여성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아기자기한 모습들을 띠고 있죠. 그래서 자연상을 강조하고 고전음의 확립인데 로코코 음악의 대표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에 반해서 베르사유 궁전은 호화하고 웅장하고 이런 것들이야. 예, 가장돼 있고 좀 약간 남성적인 의미가 있죠. 이게 대표적인 게 베르사유 궁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프랑스 문학이 있는데, 고전주의 해갖고, 고전주의 유형은 이제 이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고전의 형식, 가구의 어떤 발견된 규범, 폼이나 세서를 존중한 형식주의고, 그리고 이제 이 대표적인 게 이제 독일의 국민문학이 발달했는데 독일어 쓰이는 질풍노도의 시기다. 이때 이제 프로이드 2세가 지배했던 시기죠. 대표적 게텐, 실러 이런 사람들, 게텐은 이제 젊은 베르테의 슬픔이라든지 파우스트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고전주의 이런 이제 있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나중에 이제 낭만주의로 바뀌게 되죠. 인간의 이성이나 형식적인 것들보다는 어떤 그 인간의 감성을 강조한 낭만주의 발전되는데 이건 좀 뒤에 얘기할게요. 요 뒤에 작품들 각자 보세요. 요거는요. 자, 과학혁명은 좀 얘기했고 여기에서 영국의 이제 그 혁명이 나오는데 잠깐 여기 넘어가기 전에 심화규제 그 당시에 역사학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좀 나온 게 있어갖고. 자, 역사학과 국제법 사상과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국제법의 설립은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사이에 특히 이제 30년 전쟁이죠. 그 분쟁과 전쟁 속에서 이제 여러 참혹한 모습들을 많이 본 거야. 그래갖고 아무리 전쟁 기간이라도 지켜질 어떤 선은 있다. 자연의 법칙은 있다. 이런 게 이제 주장해서 네덜란드 학자였던 법학자였던 그로티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났어요. 그래서 전쟁과 평화에 관한 법, 30년 전쟁의 어떤 참상 보고서를 이제 저술했죠.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 서양사 개론에 보면 그는 전쟁이 나면 야만인조차 부끄러울 만행과 잔인한 행동이 기독교 사회에 행해했다는 걸 개탄하면서 모든 국가가 지켜야 할 정의와 윤리, 국제법을 제창했다. 그래서 이제 자연법 사상 입각의 국제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요. 자연법 입각에서 대소주권들 상호 간의 질서 부여를 시도하고 전쟁이 발생하면 만행과 잔인한 행동들, 특히 30년 전쟁 때 그는 형상이 많이 보였잖아요. 기독교 국가 사이에 이제 기독교 사이인데 행행을 개탄하고 모든 국가가 지켜야 할 정의와 윤리 이런 걸 국제법을 했다. 그래서 국제법을 이제 만국법, 만민공법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 그로이우스나 후페드루프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좀 구체화되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뭐 베카리아는 건너뛰고 역사학에서 보면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 이것도 기초에 나왔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 제국의 세망사를 이제 서술했어요. 기독교를 로마 제국 멸망 원인. 근데 기독교와 여기에다 이제 야만인들의 침입, 게르만족의 침입 같은 걸 이제 로마 제국의 멸망의 원인으로 이렇게 주장하고, 그래서 이교적인 문명과 기독교인 야만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서술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서술됐어. 그래서 이게 11년 기출문제에 나왔거든요. 예, 11년 기출문제. 요때 이교라는 것은 어딜까요? 로마의 원래부터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문화죠. 이건 게르만이 아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했고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사람들이 정신이 나태하고 썩어 빠져서 결국에 로마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이 에드워드 기본이 이런 주장을 할 때 되게 욕을 얻어먹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원래 그 당시 기독교를 많이 믿었잖아요. 유도민들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제 요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예, 에드워드 기본의 그 로마 제국 세망사 요거 이게 책이 한 7권인가 6권이 되거든요. 이 완판이 있긴 있는데 이거 저 솔직히 뭐 읽진 않았어요. 읽진 않고 요약본 한 권 있었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려고 했어. 근데 보니까 너무 재미없더라고. 그래서 한 반 정도 읽다가 그냥 포기했어요. 예. 되게 고전인데 되게 고전은 남들에게 읽으라고 하지만 본인은 안 읽잖아요. 예, 남들에게 읽으려고 하지만 자 하여튼 그 유명한 책이니까 좀 이름 정도나 그 주요 내용들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다음 타임 넘어갈게요.